오늘 이첨의 시를 볼 시간인데, 이첨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봤는데, 복습 겸 해서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매당 이첨은요, 23살 때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어, 그때 승려 신돈이 권력을 잡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막 신돈이 자기 사람한테 그 임명장을 쓰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참이 강직하게 뭐 우리 집안은 원래 벼슬이 낮았으니 난 뭐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이러면서 승진할 생각 없이 개기면서 정의를 수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최고 권력자 이님 지훈을 이제 견제하고 싶어서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의 내용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진 세력을 살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유배를 보냈는데 그 기간이 거의 10년 오랫동안 유배를 당하면서 가장 좋은 시절 30대를 유배로 보내게 됩니다. 고려 말에 불교가 많이 부패하니까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한 또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군주가 베풀어야 할 9가지 규범 조목조목 만들어서 왕이 실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왕이 잘 따르지는 못했죠. 어, 개혁에는 찬성했지만 고려 말에 개혁에는 찬성했지만 새 왕조를 세우는 것에서는 뜻을 이성계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 조준 조선 공국 세력을 이제 탄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몽주 편에 있었다가 정몽주가 암살당하니까 또 유배당하는 이런 어려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 세워지고 92년도에 세워지고 98년도에 이성계가 초빙을 해서 다시 벼슬살이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잘한 일이 뭐냐면 92년도에 조선이 세워졌지만 1402년까지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첨이 가서 승인서, 조선 왕조를 인정하는 승인서와 옥세를 명나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첨이 이제 확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조생전, 닭종이 젖자인데 당나무 젖자인데 이 당나무 가지고 종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의인화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관료들, 성실하지 못한 관료들을 의인화 소설로서 좀 희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첨이 지은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진양 난후 알성입니다. 진양은 지금의 진주의 옛 이름입니다. 진양. 난리난 뒤후. 진양의 난리 후에 이 말인데, 역사적으로 1380년, 1381년 두 차례 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주에 아주 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두 난리를 지금 난후라고 표현한 거고요. 알성입니다. 뵙다 알, 성인성, 성현을 뵙다, 성인을 뵙다. 보통 알성 하면은 우리 향교 같은 데 가면 공자 신이 모셔라는 거 한 번씩 보셨죠? 공자 신의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것을 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양의 난리 후에 성인을 뵙다. 공자 사당에 가서 공자 신의에 절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해우, 단청, 일거망. 관청해자입니다. 관청해. 자, 우자는 집도 되고 처마도 되는데 단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처마로 번역을 했습니다. 관청의, 관아의 처마, 단청은 뭐 절이나 옛날 건물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무늬 넣은 거 있잖아요. 단청입니다. 관청, 처마의 단청은 일거망.
하나일 불사를 거 없어질 망. 한 번 불사름으로만 없어졌는데 단청 처마에 있던 아름다운 단청들이 한 번 불사름으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왜구들이 들어와서 뭐 불을 질러가지고 관청 처마가 타버리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구절입니다. 완동 상해 호 문방 사나울 완 아이동 사나울 아이들 사나운 아이 여기서 사나운 아이는 진주로 쳐들어온 왜구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사나운 아이들 상해 오히려 상해 이해하다 알다 이해하다 알다 해 사나운 아이들도 오히려 알고 있었네. 호문방 문방을 호할 줄 알고 있었네. 호는 지키다 보호하다 호는 지키다 보호하다 그럴 문 집방 문방은 문맥상 그 공자의 신의를 모셔놓은 사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왜구들이 침략해가지고 관청 건물 다 태웠으면서도 사당은 안 태우고 남겨놨네 이 말입니다. 사나운 아이는 오히려 문묘를 지킬 줄 알았네. 문방을 문묘라고 풀이해서 써놓았습니다. 공자의 사당을 문묘라고 합니다. 10년 해교 풍진리 열십해년 10년 해교 바다해 노풀교 해교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바닷가의 높은 산을 해교라고 합니다. 바닷가의 높은 산 해교 10년간 바닷가 산 풍진리 바람풍 먼지진 속리 10년간 바닷가 산의 바람 먼지 속에서 10년간 바닷가 산의 바람과 먼지 속에서 세 번째 구절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시에 대한 해설을 보면 그 진주가 그 이첨이 10년간 유배 갔을 때 유배지와 거리가 가까웠답니다. 유배 갔다가 그래서 유배 중에 가까운 진주에 난리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형편을 보려고 잠깐 들렀다가 문묘에 공자 신의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해교 풍진리는 자기의 10년간의 유배 생활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독, 정, 의관, 알, 소왕 홀로 독, 가지런하게 할 정, 정리정돈할 때 정, 옷의 갓완 혼자서 옷과 갓을 가지런히 하고 알, 소왕 소왕을 알, 뱀내, 벨, 알자 문묘에 공자한테 인사하러 가니까 한번 이제 복장 점검을 스스로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절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옷을 입은 건 아닌가 이렇게 의복을 정돈히 하고 그 다음에 문묘에 가서 절을 올렸다 이 말인데 여기서 소왕을 뵙다 할 때 소왕은요 제왕의 덕을 갖추고 있지만 제왕이 되지는 못한 덕이 높은 사람을 소왕 소가 하얗다 뜻이고요. 그러니까 황제의 골룡포를 입지 못하고 그냥 평민의 흰옷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은 갖추었다. 그래서 소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왕이라고 하면 보통 공자를 가리킵니다. 황제가 될 만큼의 그런 지적 능력과 인품을 갖고 있었지만 시대가 불러주지 않아서 왕이 되지는 못한 사람. 소왕은 공자를 가리킵니다. 자, 시 한번 보고 다음 해설로 넘어갈게요. 진양에서 난리 이후에 성인을 뵙다. 관아의 처마 단청은 한 번의 불사름으로 없어졌는데 사나운 아이 왜구들은 오히려 문방, 공자의 문묘를 지킬 줄 알았네. 10년간 바닷가 산의 바람, 먼지 속에서 혼자 옷과 관을 가지런히 하고 소왕을 뵙네.
이시 진양 난후활성은 그가 하동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인근 지역인 진주를 방문해서 지은 작품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속에서 작가는 기적적으로 보존된 문묘를 발견합니다. 3구에 10년간 바닷가 산의 바람 먼지 속이라는 표현은 작가 개인의 고달픈 유배 생활과 외고의 침입으로 어지러운 국가적 환란을 중의적으로 나타냅니다. 전란의 폐허 속에서 이첨은 홀로 의관을 정제하고 공자의 신의를 배양합니다. 관아는 불탔지만 성현의 가르침이 깃든 문묘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서 그는 어떤 도덕적 가치의 영원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전란의 피해를 읊은 노래가 아닙니다. 10년 유배라는 개인적 불행과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가치를 향해 옷깃을 여몄던 한 지식인의 처절하고 아름다운 자기 고백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00시는 용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용은 게으름, 심은 심하다. 게으름이 심해서 왜 게으름이 심했을까? 첫 번째 구절입니다. 평생 지원 이차타. 평생에 지원. 우리 입사 지원서 할 때 지원 이렇게 쓰죠. 뜻지 바랄 원, 뜻지 바랄 원. 평생에 바라던 것, 이 차타, 이미 차타, 미끄러 넘어져. 평생에 바라던 거, 이미 미끄러 넘어져.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10년 유배, 10년 유배만 생각해도 자기가 품고 있었던 국가를 잘 운영해서 왕을 보좌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무너져 버린 거죠. 소용 10배다. 보통은 다툴쟁자인데, 가끔 가다가 어찌 하자하고 똑같이 쓰여서 어찌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자도 어찌 하자하고 똑같은 뜻의 어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쟁내 합쳐서 어쩌나 소용 10배다. 소는 촘촘하지 못하고 성근 것. 그래서 소용 단어인데요. 느리고 게으른 것을 소용이라고 합니다. 어쩌나 소용이 10배다. 배는 곱절배, 다는 많을다. 소용이 10배나 많아진 것을. 소용은 단어로 느리고 게으르다 하니까 그냥 제가 번역은 게으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나 게으름이 10배나 많아졌네. 오침결의 화영전. 자, 오침, 낮잠입니다. 나도 잠잘침, 오침. 낮잠에서 교래. 자, 이 글자 깨닫다 할 때는 각이라고 발음을 하고, 잠에서 깨다 할 때는 교라고 발음을 하는 글자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잠에서 깼기 때문에 교라고 발음을 하고요. 레자는 오다 레자인데, 간혹 가다가 뭐뭐 이래로 할 때는 이후에, 뒤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잠에서 깬 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번역은 깨고 나니 이렇게 좀 의역을 했습니다. 오침결에 낮잠에서 깨고 나니 화영전, 꽃화, 그림자영, 기울전. 낮잠에서 깨고 나니 화영전, 꽃 그림자 기울었기에. 꽃 그림자 기울었다는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림자가 방향을 바꾸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죠. 낮잠 자고 나니까 한낮이 지나가가지고 아마 조물력이 되었거나 그렇겠죠. 잠, 휴, 치자, 간, 신하. 잠깐, 이끌다 휴대폰 할 때 이끌다 휴. 어릴 치, 아들자, 치자는
10살 전후의 어린아이를 치자라고 합니다. 잠깐 어린아이 이끌고서, 잠깐 어린아이 데리고서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간신하, 간보다 새로울 연꽃하. 새 연꽃을 보내, 새로 핀 연꽃을 보내, 그 말이겠죠? 새 연꽃, 새로 핀 연꽃이겠죠?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게으름이 심해서 평생에 바라던 것 이미 미끄러 넘어져 차타, 쟁내 소용 10배다. 어쩌나 게으름이 10배나 많아졌네. 낮잠에서 깨고 나니 꽃 그림자 기울었기에 잠깐 어린아이 데리고서 새로 핀 연꽃을 보내. 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느긋하죠? 바쁜 일 하나도 없죠?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첨은 이 시를 통해서. 왜 이첨같이 똑똑한 사람이, 행시수석한 사람이 왜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까? 자기 말이 정부에 쓰이지 못하니까. 자기 말이 정부에 쓰이지 못하니까 정부 일을 안 하고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에서 나를 쓰면은 능력을 발휘하고 나라에서 나를 쓰지 않으면 내 재주를 감추어서 혼자 보존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주를 감춰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이는 거죠. 품고 있는 뜻은 나는 바쁘고 싶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 그런데 나라가 나를 안 써주네. 그래서 애하고 꽃놀이나 다니고 일하고 있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에서 작가가 스스로를 심하게 게으르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논어위령경 편에 등장하는 거배국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공자는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자신의 재능을 거두어서 가슴에 품고 물러나는 거배국을 군자라고 칭찬했었거든요. 논어에서. 이첨이 말하는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아니라 세상에 도가 없으므로, 세상이 나를 써주지 않으므로 나의 뜻을 펼치지 않고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선택적인 멈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억지로 세상의 흐름에 영합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 게으르니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허균은 이 시를 읽고 한가롭고 원대해서 맛이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낮잠을 자고 연꽃이나 구경하는 한가한 일상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세속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원대한 정신세계가 담겨 있다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첨의 시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섭리와 교감하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첨의 시에서 우리는 때로 멈추어 서는 것이 가장 치열한 삶의 태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거 괜찮은데 그 바쁜 것이 무엇을 위해 바쁜 것인지, 누구를 위해 바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남 다 위하는 그런 바쁨이라면 참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뭐 직장 생활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된 것 같지 않은데 오로지 이기심 많은데 직장 상사를 위해서만 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른가? 그렇지 않고 딸려가다 보면 옳지 않은 직장 상사와 내가 도매급으로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자신의 뜻이 세상과 맞지 않아 미끄러짐을 경험할 때 무리하게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는 고배곡처럼 자신의 뜻을 소중히 말아서 가슴에 품을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첨이 보여준 게으름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때를 기다리며 내면의 연꽃을 피워내는 소중한 충전의 시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첨혜 씨 한 수도 보겠습니다. 야, 과, 한벽루, 문, 단금입니다. 야, 밤에, 과, 지나갑니다. 어디를? 한벽루를. 밤에 한벽루를 지나다가 한벽루를 검색해보면 유명한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려시대 개성에 있던 한벽루, 두 번째는 충북에 있던 한벽루. 그런데 이첨이 말한 한벽루는 충북에 있는 한벽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첨의 고향이 충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남에서 벼슬살이하러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 들르는 곳이 충북이고 거기에 한벽루가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사물에 대해서 시를 많이 짓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한벽루가 되는 거겠죠. 문, 탕금. 문은 듣다. 탄은 연주하다, 탄. 금은 검은고금. 그래서 제목은 밤에 한병루를 지나다가 검은고 연주 소리를 듣고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신선, 요패, 옥, 창창. 신선, 요패, 옥, 창창. 자, 신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상 속의 신선입니다. 신선의 요, 허리요, 패, 찰패. 신선의 허리에 찬, 옥, 창창. 옥은 창창의 태어입니다. 소리가 크고 명랑할 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옥, 창창이니까 옥의 소리를 창창이라고 한 겁니다. 뭐, 저는 뭐, 쨍쨍, 챙챙, 뭐, 이렇게 옥소리, 쨍쨍, 옥소리. 신선 허리에 찬 옥은 쨍쨍 울리더니 두 번째 구절 레, 상, 고루, 괴, 벽창 와서 상, 고루 높은 누가 위로 레, 상, 고루 높은 누가 와서 위로 와서 높은 누가 위로 괴, 벽창 괴, 걸렸네 벽, 푸른 창문에 와서 높은 누가 위로 푸른 창문에 걸렸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1, 2구.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신선의 허리에 찬 옥이 쨍쨍거리더니만은 와서 높은 누가 푸른 창문에 걸렸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선의 허리에 찬 옥이 뭔지. 신선의 허리에 찬 옥이 뭘까요? 이 옥이 신선 허리에 딱 있다가 쨍쨍거리면서 있다가 이게 저 높은 누가 푸른 창문에 딱 걸렸네. 그럼 이 옥은 뭘까요? 보름달. 그렇겠죠? 왜냐하면 옛날 도교 도가 경전에 보면 해와 달을 신선의 장신구로 묘사한 게 많거든요. 해나 달을. 여기 보면 신선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머리에 해와 달을 관으로 쓰고 허리에는 5가지 별을 폐물로 차고 무지개를 두르고 혜성을 깃발 삼아 경사스러운 구름을 거치고 세상의 번영을 음덕으로 비추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의 장신구로서 해와 달을 묘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입야 갱탄 유수고 들어갈 입 밤야 밤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밤이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밤이 되어 입야 밤이 되어 갱탄 다시 갱탄 연주할 탄 밤이 되어 다시 연주합니다. 무엇을? 유수곡 물 흐르는 노래인데요. 유수곡은 고사를 따져보면 백이와 백아와 종자기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에 나오는 백아가 연주했다는 산수곡이 유수곡입니다.
그러니까 산수의 모습을,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연주한 악곡의 이름이 유수곡인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 속에서 연주되는 음악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밤이 되어 다시 유수곡을 연주하니 일륜 명월 하추강 하나일 바퀴륜 하나의 바퀴 명월 밝을 명 달월 하나의 바퀴 밝은 달 하나의 바퀴 밝은 달 무슨 의도로 이렇게 글자들을 배열했을까요? 하나의 바퀴 밝은 달 수레바퀴처럼 둥근 밝은 달 이런 뜻이겠죠. 수레바퀴처럼 크고 둥근 밝은 달 하추강 하는 동사로 내려앉다 추강 가을추 강강 가을 강에 내려앉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한 바퀴 같은 밝은 달은 가을 강에 내려앉네 이렇게 되고 약간 조금 의역하면 수레바퀴 같은 밝은 달 하나 가을 강에 내려앉네 이렇게 의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밤에 한병루를 지나다가 검은고 연주 소리를 듣고 이고요. 신선 허리에 찬 옥은 쟁쟁 울리더니 인간 세상으로 와서 높은 누각 위로 푸른 창에 걸렸네. 자, 여기서 푸른 창을 왜 푸른 창이라고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누각 위에 있는 창인데 왜 푸른 창이라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 창에서 보면 바로 푸르름이 보이기 때문에 푸른 창이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 창에서 보면 바로 푸른 강물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푸른 창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밤이 되어 다시 유수곡을 연주하니 수레바퀴 같은 밝은 달 하나 가을 강에 내려앉네. 자, 이 시는 이첨이 밤늦게 한벽루를 지나다가 우연히 들려오는 검은 것 소리에 발길을 멈추고 그 정취를 읊은 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구절은 밤하늘의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도교적 상상력으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서 신선의 허리에 찬 옥은 밤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을 비유합니다. 옥이 부딪히며 내는 맑고 명랑한 소리인 창창은 달빛의 투명함을 청각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검은고 선율에서 흐르는 물의 형상을 읽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검은고 소리가 유수곡을 연주하는 순간,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늘의 달이 가을 강물 속으로 내려앉는다는 묘사입니다. 이는 검은고 소리가 실제 강물의 흐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늘의 달과 강의 달이 하나로 만나는 무라일체의 형질을 상상하게 합니다. 허균은 이 작품을 두고 어떤 작품이 이 작품의 맑고 빼어남과 같을 수 있겠는가 라고 높이 칭찬을 했습니다. 허균이 주목한 맑고 빼어남은 시 전체를 관통하는 맑고 차가운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루의 찰한자, 푸를 벽자, 신선의 폐옥, 그리고 밝은 달, 가을강, 시어의 선택이 매우 정교하고 깨끗합니다. 이 점을 칭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허균은 이첨이 세속의 때를 벗겨내고 오직 맑은 정신의 세계를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낸 점을 극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첨의 시 보겠습니다. 문앵입니다. 문앵. 들을 문, 꾀꼬리 앵. 꾀꼬리 소리를 듣고 이렇게 번역되겠는데요. 꾀꼬리 소리를 듣고 36궁 궁수심 36궁 궁수심
자, 36궁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궁궐 건물 36개, 그죠? 궁궐 건물 36개인데, 그럴, 그런 뜻으로 쓸 확률도 없지는 않지만, 보통 36궁이라고 하면요. 36궁이라고 하면 주역의 64개를 다른 말로 36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6궁이란 말이 주역을 가리킨다고 보면, 주역의 괴를 가리킨다고 보면 36궁은 천지 변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천지 변화 중에 궁수심. 그래서, 궁궐의 나무는 깊고, 사계절의 천지 변화 중에 지금 궁궐의 나무는 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지금 궁궐의 나무는 깊다. 나무가 많이 자랐다. 아미, 몽교, 오창음. 아미, 나방아, 문선미. 자, 아름다운 여인의 눈썹을 한 문장에서 아미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아미만 가지고 미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미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미, 몽교. 또 꿈 다음에 이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꿈에서 깰 교로 해석을 했고요. 미인이 몽교, 꿈에서 깨자, 오창음. 낮의 창은 그늘음, 그늘졌네. 미인이 낮잠에서 깨자 한낮인데도 그늘졌네. 이 말은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이중적으로는 햇볕이 많은 것은 뭔가 밝은 것을 상징하고 그늘이 진 것은 뭔가 어두운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건데 왜 안 좋은 건지 뒤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영롱, 옥소리령, 영롱하다. 요새도 쓰는 말이죠. 영롱한, 일백백, 지적일전, 새 지적일전. 영롱한 100번의 지적임. 자, 100번의 지적임은 새가 막 우는 것을 100번의 지적임이라고 했고, 그 새 우는 소리의 이미지를 영롱하다라고 했습니다. 영롱한 새들의 지적임. 응수청, 엉기다, 집중하다, 엉기다, 응수니까 근심에 엉겨서, 시름에 잠겨서, 근심에 엉겨서 청 들으니. 영롱한 새들의 백번의 지적임, 온갖 지적임들, 근심에 엉겨서 들으니. 새가 지적이면 이걸 근심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새 지적임을 근심 속에서 들을까요? 마지막 구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진시, 향규, 망행심. 진, 모두 진. 다할 진짜가 여기서는 모두, 전부라는 뜻이고요. 시, 뭐뭐이다, 비동사 뭐뭐이다. 모두 뭐뭐이다, 모두 뭐뭐이다. 향규, 망행심. 이 근심이라는 게 새 울음소리를 듣고도 근심에 잠겨있는 이 근심이라는 게 모두 뭐냐면 향규, 향내 나는 여인의 방. 그냥 여인의 방인데 그걸 좀 미화해서 향을 붙였습니다. 향내 나는 여인의 방에서 망행심, 바라는 거다. 행차를 바라는 마음이다. 모두 향내 나는 여인의 방에서 행차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행차는 임금의 행차. 임금의 행차. 이 시는 왕의 사랑을 잠깐 받았던 궁녀가 다시 오지 않는 왕에 대한 원망,
바람 이런 걸 담고 감정이입을 해서 지은 시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보고 문앵 꾀꼬리 소리를 듣고 36궁에 궁궐은 나무가 깊어 미인이 꿈에서 깨자 한낮 창문 그늘졌네. 왜냐하면 나무가 깊기 때문에. 영롱한 백번의 지력이 근심에 엉겨 들으니 이 근심이란 것은 모두 향기로운 여인이 임금의 행차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네. 왜 이첨은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궁녀의 마음을 감정이입해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이첨 자신도 임금의 사랑, 임금의 신뢰를 받아야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첨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신임과 사랑을 바란다는 점, 이게 다 궁녀나 신하된 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녀의 마음을 빌어서 자기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궁녀의 마음을 빌어서 이렇게 시를 지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의 도입부 36궁 궁수심은 광활한 궁궐의 규모와 그곳을 가득 채운 깊은 나무 그림자를 대비시킵니다. 여기서 36궁은 역법상의 의미인 동시에 임금이 거처하는 거대한 구역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깊다는 표현은 그만큼 외부 세계와 단절된 궁녀의 폐쇄적인 처지와 깊은 봄날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낮잠에서 깨어난 미인의 눈에 비친 오창음, 즉 한낮의 창가에 드리운 그늘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느끼는 허탈함을 상징합니다. 이때 들려오는 꾀꼬리의 영롱한 울음소리, 맑고 산뜻하게 울려 퍼지는 꾀꼬리의 노랫소리는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홀로 남겨진 여인의 응수, 즉 엉겨붙은 근심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나는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낮잠이나 자고 일어났는데 그늘이나 지고 이런데 왜 새들은 저렇게 즐겁게 오나?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꾀꼬리의 울음소리를 단순히 새 소리로 듣지 않고 임금의 은총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투영된 소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어는 문학적인 전형적인 문법을 따르면서도 청각적 이미지를 심리적 갈망으로 치환하는 세련된 기교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허균은 이첨의 이 시는 만당의 시풍을 깊이 체득하고 있으며 특히 두목의 시와 그 결이 비슷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화려하면서도 슬픔이 비어있는 특유의 감각적 묘사 때문에 이게 이제 두목의 시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첨의 문행은 당나라 시대 시의 특징인 풍부한 감성과 요려한 표현을 잘 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첨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인 그리움, 기다림을 궁궐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꾀꼬리 소리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얼마나 감각적으로 형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서라는 인물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숨겨진 붓, 조서. 우리 용비어 창가 국어 시간에 한 번씩 봤는데 요거를 지은 사람이 조서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게 1857년도에 그 상소문에서 발견됐는데요. 중소성 사인 조서를 시켜 용비어 청가를 지어서 연회 때의 악보를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용비어 청가가 누구 건지 몰랐는데 요 구절을 발견하면서 조서가 지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장이 뛰어나서 청구풍화, 명신록 등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고요. 1394년 태조 3년 때 태조가 명을 내립니다. 어떤 명을 내리냐면 새 왕조를 축복하고 막을 내린 고려 구왕조를 추모하기 위해서 금박을 입힌 그 먹으로 법화경을 필사하게 만듭니다. 요거를 이제 글을 잘 썼던 조서를 시킨 겁니다. 좀 보통 일이 아니죠. 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인데 요거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1371년에 문과급제를 했고요. 97년에 중소문화상 낭사상품, 97년에 전설을 읽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태조에 많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나라하고 외교문서가 오가는 도중에 그 외교문서의 문구를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시에 명나라는 어떤 게 썼냐면 주원장이 스님으로도 좀 살았었고 홍문적으로도 좀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한테 오는 문서 중에 승려를 암시하는 글자나 도둑을 암시하는 글자가 나오면 이거 나를 은근히 매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하옥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역사적으로는 문자옥이라고 하는데 문자로 옥살이를 시켰다 해서 문자옥이라고 하는데 그럴 시기였습니다. 그럴 시기에 이 우리가 보낸 그 외교문서의 글귀를 주원장이 또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먼저는 처음에는 너그 실무자 정도전이지 정도전 내 앞에 데려온나 이랬거든요. 근데 정도전이 가면 죽을 것 뻔하니까 정도전이 자기를 안 가고 실제 그 글을 쓴 사람을 보냅니다. 조서, 정총 이런 사람들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중에 정총은 그 가서 유배당하고 이런 와중에 죽고 조선은 그래도 살아남긴 했는데 아무튼 그 때문에 중국에 6년 정도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운남 금치라는 지역에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요. 돌아왔더니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제 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시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용비어 창가를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조서의 업적으로 법화경을 쓴 거, 그리고 용비어 청가를 지은 거, 이 두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산사에 배양이 되어서 후세 사람들로부터 추모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서가 지은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안부인데요. 제목이 경안부. 이 경안부라는 제목에 대해서 성수시화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조서가 금치에 유배당한 수년 만에 6년 만이죠. 석방되어 돌아왔는데 석방되어 오는 중에 중국 황주에서 지은 시가 이 경안부라는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안부는 황주 지역에 있던 어떤 특정 건물, 누대의 명칭으로 짐작이 됩니다. 유배하고 돌아오던 길에 지은 경안부라는 시고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수광, 산기, 농청사, 물수빛광, 물빛, 산산기운기, 물빛, 산기운, 물빛과 산기운,
농청사. 농,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 물빛과 산기운이 희롱합니다. 가지고 놉니다. 무엇을? 날씨가 개다. 개일청, 모래톱, 모래사장사. 날 개인 모래사장을 가지고 놀고, 물빛과 산의 기운은 날 개인 모래사장을 가지고 놀고, 무엇을 묘사하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모래사장이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가 가고 난 다음에 날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물빛도 좋고, 산빛도 좋고, 모래사장도 빛나고, 이것을 수광, 산기, 농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양류장제, 신망가, 버들양, 버들류, 버드나무, 징제, 장제, 길장, 뚝제, 버드나무, 긴 뚝에, 버드나무, 긴 뚝에, 신만가, 신만가구. 자, 스케일이 느껴지죠? 우리나라는 10만 있는 거 못 씁니다. 인구가 적어서. 근데 중국이니까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뚝이 얼마나 길고 인가가 얼마나 많으면 이 10만을 쓰겠습니까? 조선에서 쓴 시에 10만 없습니다. 10만 도저히 안 나오거든, 우리는. 근데 저도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진짜 신기했습니다. 차를 타고 4시간 가는데 계속 평지야. 우리는 조금 가면 다 산이잖아. 근데 4시간을 계속 평지를 가는 거예요. 와, 진짜 대륙이네. 이러면서 그때 감탄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인가가 쫙 있으니까 10만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수상선, 성하박, 무수, 없을무, 셀수,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셀 수 없는 상선, 장사상, 배선, 상선, 장사배죠. 근데 장사배도 한두 척, 1, 20척, 1, 200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많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상선들, 장사배들, 성하박, 성곽 아래에 박, 정박할 박, 정박했는데, 중루, 연월, 열, 생각, 대나무 누가, 안개와 달, 대나무 누가, 안개와 달. 자, 제 경험으로 대나무로 지은 누각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나무 심겨진 누각인 것 같아요. 누각의 주위에 대나무가 쫙 심겨진 모습을 그냥 중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나무 심겨진 누각에 연월, 안개와 달, 열생가, 열, 목멜 열자입니다. 목멜 열, 생왕생, 가락, 가곡, 가락, 음악의 곡조, 생왕의 곡조, 생왕의 가락, 목매네. 여기서 열자를, 목멜 열자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 시의 맛이 달라지는데요. 이 열의 주체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목매는 주체. 보통 관악기가 나오고 목멜 열자를 쓰면 관악기가 목매듯이 연주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애절하게 대금 소리가 막 목매는 것처럼 들린다. 그것도 맞는데 저는 여기서 이 목매다는 생황의 소리, 생황의 소리가 목맨다기보다는 6년 동안 유배 당하고 오다가 이렇게 평화로운 거대 도시에서 누각도 편안하고 안개도 아름답고 달도 있고 이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안도감이 있는데 여기에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자신의 마음이 목이 메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저는 목멜열의 주체는 조서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경안부, 유배당하면서 지나갔던 어떤 건물 이름, 경안부. 물빛과 상기운은 갠 모래사장을 가지고 놀고, 버드나무 기인뚝에 10만 개의 집들, 셀 수 없는 장사배들 성곽 아래에 정박했는데, 대나무 누가 안개와 달 속에 생황 가락에 나는 목이 메이네. 뭐 이 정도로. 시의 전반부 수광, 산기, 농청사와 양류, 장제, 신만가는 맑게 갠 날의 수려한 자연과 번화한 도시의 규모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만가라는 표현은 경안부가 있는 황주의 활기찬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고 조선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수상선 성하박은 이 지역이 상업적 욕춘지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데 안개 낀 달밤 누각에서 들려오는 악기 소리와 노래가 즐거움이 아닌 목이 메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10여 년, 6년입니다. 6년을 보낸 작가가 북적이는 번화가 속에서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회한과 외로움을 청각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는요. 정총의 시입니다. 정총이나 조서나 같이 표전문, 외교문서 때문에 잡혀갔는데 그때 정총은 죽었고 조선은 살아남았는데요. 죽은 정총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총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붓으로 나라를 세우고 글로 생을 마감한 천재, 복제 정총입니다. 시호는 문민이고요. 조선 개국공신 1등, 여말 선초를 산 사람 중에서 좀 일찍 벼슬에 올랐는데 만 18세에 장원급제가 됐습니다. 만 18세에 장원급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었을 자부심이 엄청났을 겁니다. 18살에 거기 합격만 해도 대단하다는데 장원급제를 했으니까 수석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31살 때 병조판서 국방부 장관 했고요. 33살 때 이조판서 뭐 행안부 장관 정도 되겠다 맞죠? 그리고 91년도에는 정당문학이 되었습니다. 이미 30대 초반 때 국가의 거의 모든 요직을 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자기가 작성하게 되는데 이 작성한 문서가 주원장 명나라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정도정 대신에 정청과 조서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음, 안타깝게도 어, 갇혀가지고 유배를 다니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 황제로부터 황제로부터 죄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정청 도망을 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도중에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사형을 당한 건 아닌데 끌려다니고 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문장은 남아 있는데 끝이 너무 안타깝게 끝난 인물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작품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